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외동은 부모 집을 받아서 공급돼야 할 집이 없어도 되지만 2자녀 이상은 집 증여를 못 받는 장녀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돼야 될 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이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죽지 않아야 돼요. 조부모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증조부모도 죽지 않아야 하고요. 고조부모도 죽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 때 성립하는 일이죠. 왜? 예를 들어서요, 조부모가 살아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2자녀예요. 자식 1, 자식 2. 그럼 여기 집을 한 채씩 해줘야 된다. 근데 이쪽에서 나온 집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부만 있냐? 옆에 부부도 있어요. 이게 뭐 아들 1, 아들 2라고 합시다. 여기는 딸 1. 그러면은 이 둘이 결혼해요. 그럼 여기도 한 채 해주고 여기도 한 채 해줘서 두 채가 필요한데 결혼해서 두 채다. 이런 게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저거는 그냥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을 사서 독립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죠? 죽는 인구가 있고 새로 나오는 독립하는 인구가 있어요. 독립하는 인구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죽는 인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공실이 되는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수요가 더 많을까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요, 원래 유지되기 위한 출산율은 얼마여야 돼요? 2.1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0.6대죠. 왜냐면은 중간중간 이제 지금이야 티가 많이 안 나요? 언제 티가 많이 나냐면요, 출산율이 언제부터 곤두박질 쳤다? 자, 요때까지만 해도 1.7 여기까지 유지가 되다가 2015년 찍고서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괜히 집값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15년, 14년에 집값 부양 정책이 엄청 많이 나왔죠. 부동산 3법이라든가 재건축 연한 완화라든가 초이노믹스라든가. 그러면 한 2016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면요, 2016년에 저기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2036년쯤 나올 거죠. 이때는 티가 엄청 많이 날 거고, 15살이 되는 게 31년 정도죠. 이때부터가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쯤이면은 이제 2024, 5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올해, 작년, 한 재작년부터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요, 초등학교 입학이 시작됩니다. 아마 가시화 되는 건 지금부터 가시화가 엄청 잘 될 거예요. 인구 감소가. 왜냐면요, 집에서 애 기르든 안 기르든 얘네들은 밖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산책 다닌다 뭐 이 정도만 보이겠죠? 유모차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개모차인 경우도 많고. 근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학령 인구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사회에, 학교도 작은 사회에 속하죠. 그게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학령 인구들이 나오고, 학령 인구들이 부족해지면 폐교가 나오고, 혹은 뭐 반이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 반 내에 인원이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죠. 적어도 한 명이라면은 한 명은 증여받고, 증여 못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나오겠지만 0.6명인데 지금 0.6명이면요, 지금 부모 세대가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집을 상속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집이 남아 돈다는 소리예요. 최근에 출산율 늘어났다? 왜 늘어났을까요? 저는 신생아 특례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신생아 특례는 조삼모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 계획이 없어요. 아이 계획이 없으신 분이 신생아 특례를 받기 위해서 애를 낳을까요? 근데 아이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경제 사정 때문에 한 1년, 2년 뒤에 나으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대출이 막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1년, 2년 뒤는 둘째치고 지금 있는 뭐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빨리 나와서라도 받으려고 하겠죠. 조삼모사라는 건 뭐예요? 조삼모사였는데 조사모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사모3도 아니고 조사모2, 조사모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날 것들 미리 끌어다 놓는다는 것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획이 더 없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산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출산 지원을 하는데 대출을 잘 받게 해주겠다. 이게 어느 미친 나라에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냐.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정책이 개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안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 주 52시간 왜 해요? 그냥 선진국들이 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시간적인 여유입니다. 물론 그 시간적인 여유 역시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크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미친듯이 일했죠. 예전에는 뭐 야근 수당이 어딨어. 근데 예전엔 출산율이 괜찮았죠. 왜 그래요? 그때는 외벌이로 먹고 살만 했으니까.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IMF 이후에 외벌이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맞벌이를 하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죠. 교육비 때문에 출산 안 한다고 하죠. 교육비가 왜 많이 들까요? 예전보다 애들 지금은 더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게 개소리인 게 왜냐면요. 예전보다 지금이 학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덜 중요할까요? 물론 학력이 중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덜 중요한데 의사를 아무나 뽑고 검사, 변호사를 아무나 뽑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력이 좋아야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강했다면 요즘에는 학력에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죠.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으면 예체능 쪽으로도 밀어주고 혹은 애가 공부는 못해도 재밌어. 그러면은 유튜브를 해도 되고 뭐 개그맨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상위반 애들은 진짜 공부시키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중하위반 애들이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 이렇게 하면은 공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시켜주세요. 제가 또 특히 수학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 수학을 배울 때가 아니다. 중등 수학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중학생들이랑 같이 보충시키면 애가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런 것들 요 부분 풀어보고 모르는 것만 질문 받는 형식으로 가자. 안 해요. 안 해줘 집에서도. 공부를 잘 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학원 안 가면 딴짓하니까. 학원 안 가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근데 부모가 다 맞벌이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여러 개씩 보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크다. 근데 왜 맞벌이를 해야 될까요? 자, 식비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만 합니다. 의류비 물론 이제 한창 성장기 때는 의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의류비 막 명품에 미치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냥 감당 가능할 정도만 쓰면은 외벌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거비. 근데 2015년부터 출산율 감소가 빨라졌죠. 왜 빨라졌어요? 그래도 요때쯤부터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왜 요때부터 빨라졌냐? 그 전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컸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주기 시작했죠. 전세자금 대출을 MB 정부 때 2번 정도 확대를 하고 박근혜 정부 때 또 2번 정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5억까지 확대를 시켰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도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5억 가지고 서울 전세를 살 수 있었는데 막 2억 가진 사람, 1억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3, 4억씩 받아가지고 5억짜리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대출 또 한 몇 억 받아가지고 막 8억, 막 7억, 8억 막 이런 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은행에 월세를 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에 월세를 내고 근데 전세 가격의 문제가 뭐다? 갭을 줄인다.
갭을 줄이니까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MB 정부 이후에 갭 투자라는 말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 갭 투기를 토대로 집값을 부양시키니까 무슨 일이 생겨난다?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갭 투기를 안 했을 때 한 5억 정도면 끝나는데 금리 낮추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치고 올리면서 양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폭등한 거 아니에요.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냥 보증금 없다고 하고 대출 안 받는다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4% 수익 내려면요. 5억에 4%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이면은 월 100 몇십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얘가 10억이 됐어요. 수익률을 3%로 낮춰도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넘은 거죠. 그래서 월세 상승이 자극이 된 거예요. 빌라 포비아니 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이니 뭐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 부동산 시장 안 잡으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월세예요. 근데 1인 가구들이 대부분 결혼을 왜 못해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올려가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재테크해서 부자 되세요. 사회초년생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거 아끼고 아껴가지고 재테크를 해요. 그래서 벌었어. 그 버는 시장에는요. 이미 그 기성세대들은 더 큰 돈을 투자해서 더 크게 벌고 있어요.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이 뭔지 아세요? 청년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지됩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들 돈 벌었죠? 부자 됐죠? 라고 말하면요. 진짜 돈 더 많은 사람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장세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돈 번 사람들도 벼락거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활성화된 나라는요.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불로소득을 가장 부추기는 것이 뭐다? 부채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갭투기를 못해요.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외국에서 부동산 자산 비용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죠. 그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자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율이 한 80%가 되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주식보다 부동산이 투기하기가 더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1억 갭 투기를 했어요. 9억 전세 주고. 10% 올랐어요. 1억 올랐죠. 수익률은 100%예요. 물론 이거저거 떼지 않고 계산하죠. 왜냐면 부동산 팔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내놓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놓는데 싸게 안 내놓고 있으니까 매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급 부족이래요. 왜 공급 부족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내놓지 않으니까 그 가격에 맞는 공급이 부족한 거다. 실제 비싸게 내놓은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내놓은 것들은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다. 그게 급매로 정상 가격으로 혹은 정상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정상 가격에 가까워지는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하냐?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니까.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매매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지표를 내놓고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니까 바로 다음 달 지표 낼 때 매매 가격을 상승으로 은근슬쩍 바꿔놓는 통계에 부동산 원 같은 데서 언론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언론 장악할 거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때. 용산으로 왜 옮겼겠냐. 용산으로 옮기면서 1층에 기자실 왜 놨겠냐.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올라간다고 뭐 집값 공포, 집값 폭등에서 뭐 죽는다 이러던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집값 풍풍이고 집으로 돈 벌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오고 왜 이런 식으로 다 언론이 말이 바뀌었겠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라고 해놓고서 KB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올랐다 올라갈 때 그래도 통계 조작이라고 해놓고서 이번 정부 때는 KB에서 떨어지는데 부동산에서 올라가는 게 한두 달 정도 지속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통계 조작이 아니면 뭐냐. 이번에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졌고 부동산 통계는 보통 30일 기준으로 그 신고일이 30일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지만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은 그 계약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30일 뒤에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2달, 3달 돼서야 드디어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괜히 왜 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떨어뜨리려고. 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언제까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막 선거 나오고
그때 떨어지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는 지켰는데 다음 정부 와가지고 집값 폭락하고 경제 망했다. 요 여론 만들려고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모론이에요 이게? 분명 언론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집값 폭락해서 나라 망한다. 집값이 폭등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폭락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할 거다. 이건 제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거는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다. 어느 당과 어느 당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때 왜 집값 못 잡는지 알아요? 언론이 다들 모여가지고 때리니까.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서? 아니에요. 윤석열이 집값 부양해서 영향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세 자금 대출로 부풀려온 주거비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게 핵심인 거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